저는 그냥 지금 흐름으로 가도 연말 정도가 되면은 뭐 충분히 2억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0년 정도 뒤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한 20배 정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한 개인이 네. 10년 뒤에 20배 정도 오르는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뭐 사기든 아니든 0이 될 가능성이 0%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비트코인을 지금 사지 않는 건 저는 2017년도에 서울 아파트를 정고점 돌파했다고 안 사는 거랑 똑같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봉현이 형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요즘에 비트코인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제 기준으로 미국에서 고용 관련된 뭐 지표 하나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둔화되다 보면 유동성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이 71K 정도 돌파해가지고 그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참고로 지금 날짜가 6월 5일 시점에 촬영 중입니다. 네, 71K 돌파했죠. 원화 기준으로는 한 9,800만 원 정도 와 있는 상태고 네, 이거 저는 사실 그냥 박스권의 상단에 와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아마 내일 정도에 유럽은행에서도 기준금리가 인하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 뭐 그러면 사실상 G7 국가 중에선 최초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미국도 사실 압박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 경쟁에서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도 예정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지금 시점부터 뭐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어쨌든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그 변곡점이 된 것 같아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혹시라도 뭐 고금리 장기화가 유지된다거나 혹여라도 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비트코인이 지난 2022년 3월에 고금리 장기화의 초입에 있을 때도 오히려 전통은행이 무너지면서 그 가치가 주목받았었기 때문에 네. 거시 경제 환경에 무관하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나 테이프를 그럼 유럽이 먼저 끊게 될까요? 그렇게 끊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고 있고 네. 저는 그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시세가 요즘에 미국 증시랑 연동이 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 기준금리 인하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미국이 현재 되게 금리 자체가 높은 상태잖아요. 한 5.5까지 이렇게 기준금리가 잡혀 있는데 그러면 다운사이드는 되게 많고 업사이드는 뭐 금리 인상은 일단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하방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금리 인하가 될 게 되게 여지가 많은데 올해 시작해서 내년까지 된다고 치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과거를 돌아보면 네. 2020년 코로나 시절에 갑자기 제로 금리가 됐을 때 네. 가장 많이 올랐던 자산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자산이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었던 걸 기억하면 네.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상방 요인이 그렇게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네.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 요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마운트 곡스 물량이 뭐 매년 나오는 이야기긴 하지만 네네. 뭐 이제는 진짜 해소가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네네. 저도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물량이 한 20만 개 되거든요. 네네. 한 그거- 14만 개 정도 되죠. 아예 14만 개 정도 되고 네. 그 외에 이제 제네시스 캐피탈에서 GBTC 들고 있는 거 가지고 또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뭐 한 2만 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합쳐가지고 뭐 한 18만 개 정도가 될 텐데 그 물량이 사실 지금 현재 수요 기준으로 한 번에 소화하기는 어려운 거고 네네. 또 물론 그 물량이 한 번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가지고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운트 곡스 물량이 뭐 올해는 쇼부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매년 괴담으로 있다가 올해는 뭐 10월 전에는 상환이 다 될 것 같은데 마운트 곡스 물량이 풀리면서 혹시 이렇게 한 번쯤 충격을 줄 수도 있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하락은 아니더라도 충격이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시점까지 기다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안 사고 기다리고 있다가 현금 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운트 곡스 물량 풀려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는 전략 어떨까요? 우선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뭐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타이밍을 잡는 투자라면 저는 뭐 괜찮은 전략이 될 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미국
현물 ETF 기관들이 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80만 개인데 사실상 올해 신규로 유입된 거는 30만 개로 봐야 되는 게 네. 원래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었던 게 대략 50만 개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마운트국수 물량이 뭐 한 10만 개 정도가 풀린다고 하면 네. 단기간에 그걸 사실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유한 그 비트코인 현물을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4천 개가 안 돼요. 아, 너무 작죠, 네, 솔직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그 10만 개를 한 번에 만약에 쏟아지는 걸 수요를 이제 소화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 물량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네. 우선은 어느 정도는 매입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어떤 특정 전략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지 하나도 없는 분들이 타이밍만 기다리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 상승장에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없는 분들이 그걸 기다리면은 만약에 지금 9,800만 원인데 9천만 원 되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솔직히 9천만 원 되면 못 사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럼 8천만 원 돼야지 하고 사다가 8,500까지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초보자라는 거는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데 저점을 잡으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욕심인 것 같아요. 이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운트곡스 물량 관련해서 마운트곡스가 해킹당한 시점이 2014년이거든요. 벌써 10년이 넘은 일이잖아요.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찐 얼리 어댑터잖아요. 우리도 나름 일찍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에 비하면 완전 꼼꼼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분들은 또 수익 자체도 뭐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분들이 과연 물량을 넘겨받자마자 바로 매도를 다 던진다? 솔직히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걸 다 던지면은 본인들한테 손해가 될 수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했을 때 한 번에 다 던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음, 던지더라도 저는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10년 기다리셨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리스펙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떨어지면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네, 뭐 그러지 않다면 더 좋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그냥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몰빵은 안 하고 어느 정도 보유하고 플러스 뭐 현금 보유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긴 하겠네요. 가능하다면 그런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현금 비중 없이 계속 풀 포지션으로 들고 있다 네, 보니까 늘 몰빵이시잖아요. 저 꾸준히 매수하고 이제 네. 떨어지면 더 사고 많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사고 약간 이런 식의 저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한 번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또 이런 야. 결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저한테 맞는 방식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조건이 네. 다르니까 각자 잘 뭐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최근에 퇴사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퇴직금 받으셨어요? 퇴직금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꽤 될 텐데 네. 혹시 더 사셨나요? 비트코인? 근데 사실 제가 그 퇴직금이 네. 일반 그 DB 형태의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그 나스닥이랑 테슬라 주식을 사놨었거든요. 퇴직금으로. 네네. 그 DC형으로 전환해가지고 네네. ETF를 샀는데 그 ETF가 그대로 들어와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중이시겠네요. 그러면 그 ETF를 팔고 비트코인을 살지 아니면 그냥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갈 생각이신가요? 제가 전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주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한 20% 갖고 있는데 네. 저는 제가 투자한 ETF들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퇴사하고 현금 뭐 이렇게 퇴직금을 큰 현금으로 받는 그건 애초에 그냥 없었던 거네요. 네, 이미 저는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이미 그 코로나 시절에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아,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보통 회사들은 가능해요. 음, 그래서 그때 바꿔가지고 나스닥 ETF를 샀고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을 때 네. 그 테슬라 ETF로 좀 바꿨어요. 한 140불까지 빠졌었죠 최근에. 네, 140불까지 빠졌는데 저도 바닥은 못 잡아서 한 180불 정도일 때 바꾼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전 테슬라도 좋게 보고 있고 AI 섹터 주식으로 분류해가지고 뭐 10년 들고 갈 생각이라서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올해는 특히나 미국 증시랑 커플링도 좀 많이 돼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유입되면 비트코인 오르고 뭐 순유출되면 마이너스 나면 비트코인 떨어지고 계속 그게 반복됐었잖아요. 근데 무려 한 16일 연속으로 특히 어제는 8억 달러인가? 엄청나게 순유입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3월달 고점을 못 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횡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미국에서 그 현물 ETF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80만 개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의 총 기발행량이 2천만 개라서 네네. 사실 그 ETF의 자금 유입만 가지고 이 비트코인 전체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건 사실 저는 조금 연관성이 좀 없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오히려 그 현물 ETF의 기관 비중을 보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네. 지난주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는 기관 비중이 아직도 30%가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의 창구가 열렸는데 아직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네네. 그 부분을 좀 체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무형의 자산의 수요가 늘어나는 걸 사실 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그 ETF의 이제 자금 유입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는 일부를 반영할 뿐이지 그게 곧 비트코인은 아니다. 맞습니다. 전체 움직임을 반영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시장의 어떤 특정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반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건 그 ETF 현금 유입 유출이 아니라 거기서의 기간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사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간 비중이 한 30% 되고 개인 부진이 한 60%, 뭐 투자 자문사 이런 데가 뭐 한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드바이저. 네. 그럼 어드바이저 물량이 사실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되게 적은 걸로 알고 있고 개인만 현재 들어왔지 기관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은 포션이 한 30% 정도인데 어느 정도 되면 기관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를 생각하면 될까요? 우선 전체 파이도 커져야 되겠지만 네. 그 안에서의 비중도 저는 사실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네. 개인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이나 이제 미국 외 국가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투자하는 게 이제 불법까지는 아니잖아요. 중국 네, 제외하고는. 그럼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기관 비중이 한 50%는 넘어가야지 기관들이 이제 많이 이제 투자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3배프 공시가 이제 하나둘씩 나와가지고 대략 한 반 정도 발표됐는데 이제 비트코인 ETF에 발을 담근 네. 그 어떤 기관이라고 할게요.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래도 한 몇천 곳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게 1600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 업데이트를 못 봤는데 1600곳은 사실 되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네, 이제 뭐 한 분기, 1분기 거잖아요, 그게. 한 분기 만에 1600곳은 진짜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뭐 초보자들 잘 모르실 텐데 그게 한 20곳 정도만 돼도 놀라운 숫자잖아요. 근데 1600곳은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초대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금액은 많이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0이 아닌 뭐 1로 된 거잖아요. 아직 뭐 한 100까지 간다고 치면 이제 한 1 정도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면 영향이 되게 크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홍콩에서도 ETF가 상장이 됐는데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24시간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현물 ETF 통해서. 그러니까 아시아 뭐 북미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니까 호주도 최근에 승인된 것 같은데. 어제 기준으로 승인인지 상장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됐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네. 사실 호주는 ETF 말고 ETP 같은 형태로 이미 사실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ETF 이제 진짜 현물을 사는 것들은 아마 어제 그 상장된 게 최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호주라는 시장 자체가 전 세계로 봤을 때 사실 큰 시장은 아닌데 네. 그냥 그 말씀하신 것처럼 0에서 1이 된 부분이 사실 또 고무적이긴 하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들은 어차피 거래소에서 매매가 원래 가능했잖아요. 우리도 옛날부터 비트코인 샀었고 하지만 기관이 거래소 통해서 매수하는 건 사실 되게 좀 불편하고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완전 막혀 있고 근데 ETF라는 우회로 통해서 투자가 가능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ETF에서 기관 자금 비중이 좀 늘어난 거는 좀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7만 1,000달러를 찍긴 했지만 9,800만 원이 되긴 했지만 그냥 뭐 박스권의 상방 정도다. 아직 박스권을 뚫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되게 많이 동의하고 있고 그럼 현재 계속 박스권 횡보 중인데 비트코인 성향상 이렇게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큰 폭의 무빙이 나오잖아요. 뭐 상방으로 크게 가거나 하방으로 크게 갈 것 같은데 봉현이 형은 어느 쪽 보고 계세요? 우선은 상방으로 가길 바라고 있고요. 네.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을 따로따로 봐가지고 두 가지 상황이 나올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면서 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상방 요인이 이제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변화되는 부분
또는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재정 정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낼 수 있는데 네. 뭐 미국 기준으로 5월에 재무부 현금이 한 300조가 줄었어요. 이 300조가 줄었다는 건 300조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네.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음. 부동산 이런 거 채권 사주고 부동산 쪽으로 자금 지원하느라 네. 그 부채로 안 잡히는 국채를 뭐 대략 원화 기준으로 한 180조 정도 발행을 했다고 하고 네.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유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짐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상방 요인은 그렇게 돼 있고 네. 또 특히나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한테 여론조사에 있어서 밀리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 역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풀 거고 네. 물가에 영향 없이 풀 수 있는 기회가 6, 7, 8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은 상당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방 요인은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이 2,100만 개로 발행량과 스케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 마운트국스 물량이라던가 네. 제네시스 캐피탈 요 정도 두 개 정도. 그 미국 정부 물량도 한 20만 개 되죠. 네, 미국 정부도 20만 개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솔직히 높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전략 자산으로 만약에 판단을 하고 지금 상원이나 하원 또는 그 초당적으로 사실 협업하는 그런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 미국이 사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라서 네. 섣불리 그거를 시장에 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이 자산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그리고 네.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국가와 기업이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네. 그걸 시장에 팔았을 때 손해를 많이 보는 것도 미국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해가 되는 행동은 저는 안 한다라 생각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거기도 여야 정당 엄청나게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항상 초당적으로 합의를 하는데 네. 뭐 그런 영역이라서 그 물량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사실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 그래서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방 쪽이 또 가능성 면에서는 높다고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단 하나도 팔지 않고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방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거는 큰 폭의 상승, 즉 뭐 3월달 최고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00만 원 이걸 언제쯤이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지금 흐름으로 가도 연말 정도가 되면은 뭐 충분히 2억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진짜 그 코로나 시절의 그 광기를 네. 만약에 목격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가 벌어져서 네. 갑자기 금리를 0으로 떨어뜨려야만 하는 그런 아.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하신다면 뭐 질병과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네. 실제 물리적인 국가 간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야 그리고 전 국민 모두가 동의할 만한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건 저도 기대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이상 2배 이상 3배 이상 꾸준히 올랐으면 좋겠다 정도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좀 많이 보고 계실 테니까 만약에 비트코인 현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코인 자산에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만약에 봉현이 형 본인이시라면 어떻게 투자하겠다 전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네. 지금부터 상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 50% 정도는 50%. 네, 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비트코인 하나만 네. 그 매수하는 거를 좀 저는 추천드리고 네. 만약에 저한테 똑같이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은 그 상태로 3천만 원을 주어진다. 네. 그 다른 자산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네. 저는 3천만 원 전부를 비트코인 바로 사고 떨어지면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소득을 늘리든 네. 또는 본업에서 나오는 뭐 어떤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을 통해서 나머지 50%를 더 사서 평단을 낮추는 그 정도의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봉현이 형 전략인데요. 일단 가진 돈으로 몰빵을 하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미친 듯이 어떻게든 현금 채굴해서 추가로 더 사갖고 수량을 늘린다. 네, 이렇게 전략을 세운다. 어차피 그 3천만 원이 10배 돼도 3억이라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고 네. 3천만 원이 반토막 나더라도 인생이 사실 망하는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상방이 열려 있고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하지 않은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변동성이 크는 걸 위험하다라고 인식하니까 좀 위험하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흔히 뭐 레버리지라고 하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을 현재 투자를 하고 싶은데 현금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가 직장이 내가 만약에 직업이 좋아가지고 직장이 좋아서 신용대출 한 1억까지 받을 수 있다. 뭐 아직 받진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네, 지금 비트코인은 9,800만 원이고 네. 만약에 3천만 원 현금이 있고 1억에 그 추가로 대출을 가용할 수 있는데 네. 그게 금리가 만약에 낮다. 뭐 시중금리 대략 신용대출이 5%인데 네. 한 4% 중후반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네. 하면 저는 일단 1억 원 신용대출 받아놓긴 할 것 같아요. 일단 받아놓긴 하고. 네, 네. 바로 실행은 하지 않더라도 받아놓고 3천만 원은 그대로 투자를 하고요. 네. 나머지 것들은 본인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인 투자자라면 저는 무조건 말리고 싶고요. 아, 네. 그리고 대출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빚을 낸다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네. 저는 대출은 불과 같아서 그러니까 빚은 불과 같아서 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음식을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양날검 같은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적극적으로 대출을 활용했었어요. 특히나 네. 코로나 시절이랑 그다음에 2022년 말이랑 2023년 초에 네. 네. 이제 대부분의 자산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측면에서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리스크 측면에서 엄청 낮은 건데 네. 보통 반대로 네, 생각하시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지금 기준으로는 솔직히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또 본인이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분만 이렇게 리스크를 안는 게 뭐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대신에 그 하루 단위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2배수, 3배수를 추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신용대출을 받아서 현물의 비중을 늘려가지고 한 최소 만 3년 정도 장기 투자하는 게 낫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만 3년이요? 만 3년을 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과거 같은 경우는 한번 자산 시장에 폭락이 오면 네. 그 횡보장이 되게 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쵸. 2000년도 닷컴 버블 이후에. 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이후부터 그런 하락장 또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짧아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특정 시점에 어느 나라든 정치인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지표상으로 좋아 보이게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하락장이 그렇게 길지 그러니까 하락장이 점점 짧아지는 그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나스닥 100 지수를 저는 지표로 삼는데 네. 그게 진짜 실제로 하락장이 2000년 이후에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자산 시장이든 고점 대비 붕괴, 그러니까 뭐 지수가 30% 이상 하락하는 어떤 지점 이벤트가 발생을 하더라도 넉넉하게 만 3년 정도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시절에도 이제 코로나 시절에도 어떤 자산의 가치 변동 없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기회라고 판단을 했었고 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2022년 말이랑 2023년 초에 또 똑같이 무너졌잖아요. 저도 그 한 번도 안 팔았기 때문에 같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때 또 더 좋은 자산을 찾아서 많이 리밸런싱 해가지고 또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3천만 원이 있고 1억에 만약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거를 다 오래 투자를 하나요? 그래서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전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만약에 대출받은 걸로 샀는데 떨어지면 버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라면 3천만 원을 일단 그대로 투자하되 네.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방요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어떤 로직을 세워가지고 투자하시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적립식 투자 좋아요. 자산이 쌀 때 적립식으로 월에 100만 원씩 사는 거 좋은데 이미 모든 자산들이 사실 다 비싼 상황이잖아요. 네. 엔비디아, 뭐 비트코인, 뭐 서울 나스닥도 부동산, 뭐 최고점 넘고 네, 막 했죠. 뭐 다우지수도 똑같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적립식 투자 물론 좋아요. 저도 제가 월급날 주식을 산다,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 좋다라고 썼는데 그 적립식 투자를 말씀드렸던 건 공부를 다 끝내고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시장을 관심을 갖고 보면서 그러면 어떤 특정 시점에 기회가 오니까 그때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의미의 사실 정기식 투자였고 지금 9천만 원인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목돈이 있다면 한 번에 사는 게 전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9천만 원도 봉현이 형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가격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전망이라고 할게요. 저는 보통 이제 어떤 대상과 비교를 하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한 11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냥 10분의 1이라고 그냥 가볍게 표현할게요. 금의 역할을 저는 100%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상방이 10배. 근데 그게 기간이 만약에 그 2014년 마운트콕스에서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네. 차지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이만큼 늘어나는 데까지 1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나머지 90% 금의 시가총액을 따라가는데 네. 저는 지금처럼 초연결된 세상에서 좋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10년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기준에 연 단위로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게 대략 CPI 무관하게 한 7, 8%라고 보면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판단할게요. 7, 8%씩 가치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러면 10년이면 또 2배가 되니까 네. 한 10년 정도 뒤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한 20배 정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한 개인이 네. 10년 뒤에 20배 정도 오르는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뭐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비트코인을 투자할 거면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네. 대장 자산을 그렇게 금방 파는 게 아니거든요. 모바일 시대가 열렸을 때 애플 2008년에 투자해서 2012년에 팔았으면 사실상 그 수익률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 뭐 사기든 아니든 어쨌든 흘러가는 분위기상 이게 0이 될 가능성이 0%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네. 거기서 대장격인 비트코인을 지금 사지 않는 건 저는 2017년도에 서울 아파트를 전고점 돌파했다고 안 사는 거랑 똑같고 애플도 2008년에 사서 이제 2012년쯤에 네. 이제 뭐 삼성도 스마트폰 만들고 하니까 이거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파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그 이 큰 흐름을 너무 빨리 내리는 거는 오히려 그러면 나중에 배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모바일을 시장을 열었고 탑티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익을 온전히 누리는 데까지는 뭐 한 10여 년이 걸렸으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대장격으로 승격되고 있는데 지금 내리는 건 너무 빨리 내리는 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까지는 한 4년 주기로 계속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상으로 볼 때 내년 말부터 해서 2026년에는 이제까지 사이클로 봤을 때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과거의 움직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활용하는 거 정도는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이 그때 사람이 지금 사람 똑같이 투자를 하니까. 네. 네, 비트코인에 저는 펀더멘털이 완전히 바뀌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 그러니까 네.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 때의 플레이어와 네. 지금의 플레이어가 완전히 달라서 사실상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중학생이었다면 지금은 대학생 정도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중학교 때의 그 어떤 펀더멘털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사이드 미러를 보고, 그러니까 백미러를 보고 운전할 수 없듯이 네. 앞을 봐야 되는데 현 시점에 비트코인의 자산이 굉장히 강건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80%의 하락장은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오지 않을 거라고 네.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오더라도 그렇게 깊지 않을 거고 길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비트코인이 현재 한 대략 1억이라고 할게요. 1억인 비트코인이 진짜 미친 듯한 광기가 온 거예요. 내년에 2025년에 많은 분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방송 보고 있는 분 대부분 홀더 분들이시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많이 올라갈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한 5억이 됐다고 칠게요. 내년에 뭐 생각만 해도 뭐 가슴이 설레는 일인데 만약에 진짜 5억이 됐다면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그 인간의 광기를 계산할 수 없다 보니까 네네. 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어떤 자산이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 그 자체가 자산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악재가 될 수 그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필요에 따라서 의사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뭐 그 정도의 어떤 현금 보유 비중 네.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네. 사실 총자산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인데 네. 현금 비중 500만 원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네, 네. 저는 사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했었던 건데 네. 이거는 사람의 성향마다 그리고 어떤 상황마다 달라질 것 같아서 네. 각자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봉현이 형은 뭐 한 2030년까지 안 판다고 했던가요?
지금 계획은 2028년 일부러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네. 지금이 그 수요가 가장 급격하게 바뀌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네. 계단식 우상향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구간의 수익률을 온전히 누리려면 최소 다음 반감기라고 표현할게요. 네. 2028년까지는 가능하면 들고 있고 떨어질 때마다 추가로 이제 매수해서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는 분이라면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 그러니까 생업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고 계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2028년까지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게 뭐 한 2, 3억 정도는 뭐 합리적 수준인데 뭐 5억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진짜 관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거품이 많이 꼈을 수 있죠. 그래도 부분 익절을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사실 미련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을 때도 안 팔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장을 온전히 다 맞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안 팔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분명히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거 알거든요. 네.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저도 후회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제 투자 철학이 그렇게 있고 또 고집을 부려가지고 어쨌든 성과를 냈다 보니까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투자하면서 안 팔았기에 많이 모을 수 있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으니까 그 전략대로 일단 고수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2028년까지 정했었던 것도 제가 2015년 입사했거든요. 네. 원래 저의 계획은 입사하고 10년 동안 자산을 모은다. 10년 동안 월급으로 소비를 하면서 자산을 팔지 않고 살아간다, 리빙한다. 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부터 가진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늘어난 자산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간다. 원래 저의 계획 자체가 이랬었기 때문에 네. 그 계획을 지금도 준수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퇴사는 했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건드리지 않았고 여전히 열심히 뭐 이것저것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이앤홀드 전략 위주로 주식과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이거를 갖고 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제 청약이 좀 제가 생각했던 좋은 아파트에 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사가지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도 투자하시고 주식도 투자하시고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자산군별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자산군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이렇게 할게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그냥 중앙화 자산이고 이제 네.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이제 자산이다. 네. 그러니까 소유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솔직히 서울에 있는 부동산도 앞으로 인플레이션 해칭하는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다만 현 시점에 이미 많이 오른 서울의 아파트를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이자랑 관련된 세금들을 이제 냈을 때 과연 앞으로의 10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10년, 20년, 30년은 인플레이션 해칭을 충분히 했는데 네. 지금 들어가서 이게 인플레이션 해칭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사실 저는 좀 의구심이 조금 있고요. 네. 그래서 무형의 디지털 자산이 더 좋은 이유는 한국도 이제 계속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원하는 시점에 글로벌로 유동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가능한 점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리적 실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후 변화로 인한 재산이 훼손되는 것들 또는 복지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적극적 증세 환경은 확정된 미래거든요. 네. 그럴 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일들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세 번째로 이 저출산 고령화가 사실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전 세계 선진국들의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문제인 건 너무 심한 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인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모든 국가들의 해결책은 노동 인구를 이민자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우리 이민청 설립해야 된다,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 동남아 노동자 또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1순위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네. 지금 와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앞으로의 그 어떤 노동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다라고 했을 때 네. 그 발생하는 가치들을 어디에 저장할까라고 보면 저라면 무형의 그리고 국경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자산에 축적하는 그런 방법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관찰했을 때 저는 부동산 투자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희소성에 투자하는 거고 토지에 투자하는 거니까 네. 특히나 강남에 부동산 투자하는 거 좋은데 강남 부동산은 지금 시점에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상위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할 수 없는 투자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골드 인 비트코인은 5,000원부터 살 수 있으니까 누구나한테 열려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시장 자체가 글로벌화돼서 뭐 보더라고 하죠. 국경을 넘는 게 더 쉬워질 것 같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부동산은 그렇다 치지만 일반적인 주식, 뭐 미국 주식이나 뭐 주식은 그러면 보더를 바꿔도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도 뭐 내가 현금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좀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식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평상시에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유사시 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이 주식이 애플에 제가 주주 명부에 등록된 게 아니라 네. 키움증권이 주주 명부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상 국경을 넘기 쉽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면 주식이 국경을 넘으려면 한국에서 원화로 매도하고 네. 그 매도한 걸 가지고 다른 자산을 사거나 송금을 해야지만 가능한데 네. 사실상 절차가 어쨌든 몇 번 더 있으니까 번거롭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편의성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을 이길 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 이길 만한 게 별로 없고 또 저는 솔직히 주식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인플레이션 해칭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올해만 단적으로 봐도 1월 2일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비트코인보다 그 당시에도 시총이 높았는데 상승률은 지금 한 2배, 3배 될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자산의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각 자산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네. 그 목적에 맞게 투자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현이 형은 어찌됐든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직장인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지금 30대시잖아요. 30대 중반입니다. 네. 직장인이었던 봉현이 형이 경제적 자유를 좀 빨리 얻게 된 그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 노하우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네. 좀 간절함 때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직장을 탈출했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게 이별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여자친구와 10년 동안 사귀었다 이별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회사에 고마운 게 많고 그동안 저한테 어쨌든 투자할 수 있는 또 시드와 그 많은 경험을 제공해줬던 공간이고 제 동료들 또한 너무 저한테 잘해줬고 네. 리스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평생 일을 안 하고 놀 정도로 지금 돈을 번 상태는 아니고 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첫 번째로는 간절함이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주식으로도 자산을 좀 불렸고 네. 국내 주식 중에서도 해외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을 통해서도 좀 자산을 늘렸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좀 유연한 사고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만 대원칙이 좀 중요한데 투자가 다이어트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있어서 진리는 네.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시절마다 유행하는 그 트렌드가 또 있잖아요. 다이어트 네, 방법이. 그쵸. 네. 그러니까 투자도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트렌드에 따르지 말고 진리, 그러니까 제가 찾은 투자에 있어서 진리는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네. 그 원칙을 바탕으로 원칙에 맞는 저는 좋은 자산을 찾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발견하게 된 거고 또 미국 주식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AI 기업들도 발견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게 됐는데 우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편견 없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동안 쌓아온 이 노하우랑 또 네. 지금 현 시점에 주목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자산을 일군 옛날 방법 말고 네. 지금 기준으로 제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뭐 3년에 3배씩 또는 10년 안에 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거를 이번에 좀 기회가 돼가지고 고래 동공부라는 이 사이트 통해서 네네. 제가 강의를 론칭하게 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또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 관련된 정보는 이미 저 아니어도 네.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아니어도 충분히 배우실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데 지금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시중에 정답은 이미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오답이 섞여 있어서 정답만 골라내가지고 나한테 맞춰가지고 전략을 짜는 게 어려워가지고 투자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정희 대표님 채널에 있는 구독자분들께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사실 지금 이렇게 뭐 결과가 좋아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도 투자 3년에 초반에 3년 정도는 그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정말 재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패만 계속 했거든요. 네. 반기문 테마주로도 한번 주저앉았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을 일찍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알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한 번 더 무너지고 뭐 그런 경험들도 사실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제가 디테일하게 기회 되면 또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공개된 정보로도 충분히 되지만 말씀하셨듯이 그 중에 선별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직접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초보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지식이 있지만 네. 또 저는 저만의 경험을 또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대한민국의 모두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거를 젊은 나이에 이루셨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사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뭐 지금 되게 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면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한 숙지를 못하고 이게 그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저렇게 계속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투자 수익이 좀 많이 나긴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떤 자산을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도 중요한데 그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투자로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정답인 해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 솔직히 말해서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힘들었던 순간이 훨씬 많았고 네. 되게 외로웠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루고 싶었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코로나 시절에는 전 그때 인플루언서도 아니었어가지고 네. 그냥 배민 커넥트 그 퇴근하고 매일 뛰어가지고 뭐 주식 사고 배달. 네네. 네, 배달. 돈 많이 줬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많이 줘가지고 그런 것도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가진 시드가 6천만 원밖에 없었지만 네. 저는 제 방법대로 하면 그러니까 제 주변 또래들 중에 돈 있는 친구들은 다 부모님 도움 받아서 서울 아파트 갭 투자했었거든요. 그때 네. 유행해가지고 지방 아파트 투자하고 근데 저는 제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꿋꿋하게 그 알바하면서 비트코인이랑 미국 주식 모았고 그거를 제가 그 블로그에 공유를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 코로나 시절에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부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아쉬웠던 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난 방법을 이제 와서 말해주면 뭐가 소용이 있냐? 옛날 버전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 옛날 방법 말고 지금 부자가 앞으로 선택하게 될 네. 넥스트 스텝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저는 두 발 앞서서 거기서 기다리는 게 현 시점에서 1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과거의 그 어떤 세상과 그 세계화 시절과 지금 탈세계화 시절의 어떤 그 움직임 자체가 바뀌었는데 과거 방식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전 조금 그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까지 자산을 불린 방법을 지금 시점에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저도 유효하지 않다 생각해서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냥 편한 대로 제가 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공유 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옳을지 생각했는데 후자가 맞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컨텐츠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동화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도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거는 10년이 지나면 부자는 다시 또 부자가 돼 있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해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투자 원칙과 태도 그리고 사고방식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봉현이 형이 최근 뭐 한 7년 됐을까요? 7년 동안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많이 얻었잖아요.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설계를 해도 그러니까 아직 성공하지 못한 분보다는 시야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목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수강 신청을 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최선을 다해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많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네, 수강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